지금 현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이 좀 필요한 이유가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를 인식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차별과 평등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그래서 정말 차별과 평등이 어떤 선에 따라서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가치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대중들이 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동네에서 책을 팔고 있는 김수인 마케터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저희 2024 서울국제도서전 첫 책으로 소개된 김원영 선생님의 신작입니다.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어서 이제 과장님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표지가 아주 예쁘죠? 이게 띠지를 벗기면 선생님이 무용을 하고 계신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요. 띠지를 씌우면 이 세로줄이 뭐 같으세요? 세로줄. 네. 바코드. 땡! 세로줄. 세로줄. 이게 무대예요, 무대. 무대를 형상화한 그래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무대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무대가 위에 있고 밑에 이 무대를 받치어주는 그 구조물. 그렇죠. 이번 책에서 되게 주요한 키워드로 다뤄지는 것이 몸, 그리고 무용. 이 두 가지 키워드예요. 올해 읽었던 원고 중에 제일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선생님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선생님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은 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왜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일까? 네, 여기서 책을 다 읽고 느껴지는 게, 온전히 평등한 건 우리의 몸, 그리고 몸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또 지극히 차별적인 것은 이 힘과 대비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배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계급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적인 이점이나 아니면 단점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힘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되게 좀 인상이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이렇게 쥐었을 때 내가 왼손의 감각을 좀 집중을 시키게 되면 이 오른손이 그냥 따뜻한 물체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두 가지로 인식이 되는데, 하나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리고 하나는 내가 몸을 인식하는 대상, 사용되는 대상으로서의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몸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고 내 몸을 얼마나 알고 있고, 몸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손민규 과장님께서는 농구를 하시잖아요. 가끔 하죠. 네. 네? 가끔 하죠. 네, 어찌됐든 그 농구를 또 잘 하시고 취미로 하시는데, 이제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게 춤이었던 거죠. 내 힘을 인식하고 능력과 대비되는 어떤 무언가의 힘을 느끼면서 그런 정말 지극히 평등한 무언가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책의 핵심 키워드고, 또 그런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어떻게 보면 변호사셨다가 무용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장애 무용수가 무용을 하는 걸 보셨을 때 막 아름답다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세요. 그 관객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연극을 못 보는 건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잖아요. 무대에서는 무용수의 자격을 장애인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이 과연 정말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시거든요. 그 좀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그 대사를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 그런 배우의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냥 불평등하고 몹쓸 그런 것인가, 뭐 그거를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불평등하다는 관점으로 본다기보다는 그걸 바치고 있는 규칙들을 조금 다르게 비틀고 또 그걸 어떻게 다르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뒤집고 되게 큰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그 장애를 가지신 배우분이 이제 공연을 하시는데 거기서 5초에서 6초 정도의 딜레이가 생겨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배우의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리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우리가 어떤 것을 무대에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떤 모두가 그 무대 위에서 그 아름다운 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열린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역사적으로 되게 동서양을 막론하는 그런 무용수들, 그리고 또 미디어와 그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다루고 계시는데,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프릭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프릭쇼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기형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쇼에 세움으로써 좀 그런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을 역사적으로 받고 있는데, 선생님은 또 그걸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형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 무대에 정말 올라와서 그런 욕망을 표출하고 그런 대상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 표현으로서 용광로에 뛰어드는 그런 기점이 되었다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가 평등이고 뭐가 차별이고에 대해서 선을 딱딱 그어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계셔서 저는 이 책은 정말 누구나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양의 그런 다양한 무용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사이사이에 또 본인의 경험을 넣음으로써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한 문장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보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그런 무대나 예술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사실 자기 몸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저는 조금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두가 몸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살 수 있는 사회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을 가진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깨닫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도 안 했는데, 혹시 이 책에서 네네. 인상적으로 꼽아주실 내용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 들어가며에 나오는 그 베리어 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들어가며 동등한 힘과 차별적인 능력 사이에서 소리를 듣기 어려운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휠체어를 타는 구성원이 접근 가능한 경로로 이동하기, MT에서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하기, 대학 시절 참여한 장애 인권 동아리에서 우리는 성별, 장애, 유무, 전공이나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문단이 첫 문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에 들어가며라는
문을 여는 그런 챕터에서 또 그 문에 다시 또 문을 여는 문단이 바로 이 문단이었던 건데, 대학 시절에 그런 베리어 프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행사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점이 있어서 이 문단을 읽으면서 결국엔 베리어 프리하다는 거는 비장애인에게도 장벽이 없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가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그 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힘이 저는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별과 평등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무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서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능성이 결국에는 이 그 배리어 프리한 환경이 갖춰졌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문단을 읽으면 또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들, 더 많이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단이 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좀 필요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고 또 아주 극히 일부분의 근육을 사용하고 자기 몸에 대한 인식 없이 그 죽음까지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율적으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몸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를 인식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차별이나 평등이라는 단어가 너무 고무적이고 또 아주 규범적이고 규율적인 단어로 들리는 대중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을 때 너무 무겁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또한 뭔가 이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조금 마음가짐이 조금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런 가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차별과 평등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그래서 정말 차별과 평등이 어떤 선에 따라서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가치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대중들이 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능성을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수인 선생님께 책이란 한 단어로 하면 가능성일까요? 책이란 가능성이죠.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수인이 어제까지 도서전 갔다 오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올해? 도서전 사람 많이 갔다 왔는데. 올해 15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좋아하신다는 게 사실 그냥 저희가 평소에 뭔가 일을 할 때는 많이 느끼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장르가 메이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든단 말이죠. 근데 도서전을 하면 우리 장르가 진짜 메이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책 좋아하신 계기는 어떠세요? 저는 책을 엄마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읽히셨던 편이었어요.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청소년 문학이라든지 좀 어린 나이부터 그 성인들이 읽는 그런 소설들을 좀 빨리 접했던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이 좀 취미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출판 쪽에 관심이 생겼던 거는 대학 때 그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 창작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 작품이 또 쇼코의 미소랑 내게 무해한 사람이잖아요. 문학동네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께서 읽히셨던 책들도 좀 문학동네 책들이 많았어요. 올리브 키터리지라던가 아니면
같은 여름이라던가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자연스럽게 출판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좀 흥미가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님 다른 책을 혹시 또 추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학동네에서 논픽션이랑 문학 쪽, 국내 문학 쪽 하고 있거든요. 올해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김나연 선생님 장편 소설 중에 사랑사건 오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사실 이 책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진 제일 큰 장점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거 같거든요. 작가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독자가 납득하는 한 그 선 안에서 뭐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랑사건 오류라는 소설은 또 그 지점에서 완전히 소설이라는 장르에 적합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소설이냐면 개발자인 남자친구가 있고 이제 그의 연인인 어떤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에요. 이제 초반에 그 남자친구인 분이 어떤 건물 화재 사고로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세계에서 그 남자친구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다시 보면 사실은 죽은 건 여자친구고 그 남자친구, 개발자인 남자친구가 어떤 가상의 게임 세계관에서 그 여자친구를 살린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반전이 또 한 겹이 더 나오게 돼요. 네, 그게 단순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SF 장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소설이 전개되는 방식이 챗봇 서비스에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이제 그 입력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사회에서 AI 서비스나 그런 챗봇이 이용되는 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함과 동시에 또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다룬 소설인 것 같아서 좀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말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 더 있어요. 식스센스처럼 우리가 브루스 윌리스 근데 그게 유명인 거 알고 읽어도 재밌는 거예요? 초반에 그 설정이 나오고 그래요? 네네 극적인 그런 반전은 또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혹시 뭐 끝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저희 이 책을 예스24에서 구매를 하시면 요즘 또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고 제가 빨리 편집해야겠네요. 장마 끝나기 전에. 안 돼! 동시에 또 햇빛이 너무 쨍쨍해서 저희도 지금 산에서 양산을 구매하시는 동료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신뢰는 몸에 대한 신뢰다라는 문장이 각인되어 있는 이 우양산. 우산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양산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우양산 자체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좀 뭐 약간 갑자기 이상한 애가 왔을 때 이거 뭐 무기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저 멀리 스위치가 있는데 좀 이렇게 그것도 약간 오버인 것 같은데요? 끄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우산을 활짝 펼쳐서 이제 그걸 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스24에서 꼭 이 책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